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근대 태동기, 자 조선 후기 문화편이네요. 그 이제 요 사상사 파트랑 그다음에 42번에 이제 문화재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근대 태동기 문화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성리학이랑 실학 쪽이 조금 말씀드릴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해보고요. 최대한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성리학의 절대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붕당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정당 정치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파적 성격의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같은 스승의 같은 제자야. 그래서 정파적 성격과 학파적 성격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붕당이 왜 자꾸 성리학 논쟁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더 뛰어난, 그리고 학문적으로 더 정통성리학 쪽이 조선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랑 맞닿아 있는 거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리학의 절대화. 이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 그러니까 노론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 중심의 성리학은 완벽하다. 1.1획 틀린 바가 없다야. 됐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황당한 게 진짜 안타깝죠. 왜냐면 지금 요 송시열이 우리가 앞에서 숙종 얘기할 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현종, 그렇죠? 북벌, 그러니까 효종, 북벌. 그 다음에 현종 때 예송. 예송도 대표로 송시열, 윤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인의 대표가 송시열, 그렇죠? 아니 노론, 그러니까 서인의 대표가 송시열, 남인의 대표가 윤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요 시대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명나라가 없잖아요. 아니 명나라가 인조 때 멸망하잖아. 그런데 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중심 세계관. 이 중화주의 아니야. 명이 없잖아. 아니 명이 지금 우리가 예로부터 그 무시하던 오랑캐, 청나라가 대륙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생명이 다한 시대가 끝난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끝난 얘기 같고 아직도 옛날 얘기하면서 울고 먹는 정치인들 그리고 학자들, 됐죠? 이런 사회 지도자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 이제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주자 중심의 성리학이 이제 완벽하고 이게 일단이야. 첫 번째. 그 다음 이 사상은 그러니까 율곡 2로 이어지고 그리고 송시열에 와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당대,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두세요. 당대 이름 끝에다가 자자 붙인 건 송자밖에 없어요. 송시열을 당대 송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장들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 이름 끝에 자자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공자, 노자, 맹자, 순자, 그렇죠? 증자, 뭐 이렇게. 자, 그러면서 절대화하고 다른 사상이나 학문을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송시열에 와서 성리학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의 이 환난을 왜 당했냐? 그럼 명나라는 왜 망했냐? 성리학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조선후기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리학을 더 완벽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성리학은 주자에서 이에서 송시열로 이어지는 라인에서 완성됐죠. 그러면 조선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송자, 송시열의 뜻을 세상에 펼쳐야 돼. 근데 송시열의 뜻을 누가 제일 잘 알아? 바로 그의 제자들인 우리 노론들이 제일 잘 알지. 그러면 조선은 누가 경영해야 돼? 노론이 경영해야 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윤유나 박세당처럼 주의가 그 대학이나
또는 중용에 줄을 달 때 줄을 잘못 단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왜냐면 박세당이나 윤유가 볼 때는 주의가 그러니까 이제 주의는 주자 성약을 만든 사람 이 사설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논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대학 논어 맹자 그 다음에 중용. 근데 특히 이 대학이나 중용의 문구를 잘못 해석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득달같이 나서는 거야. 성정을 모독한 거죠. 주의는 완벽해. 1.1핵도 틀릴 수 없어. 됐죠? 그래서 사문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면 편하냐면 종교재판이야.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적의 명단에서 이름을 파내는 거야. 됐죠? 그냥 나중에 여러분 윤유 경신왕 때 죽이잖아. 근데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 유적의 명단에서 이름을 파내는 거야. 됐죠? 이러면서 노론 독재체제로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호락논쟁. 호락논쟁은 뭐냐면, 여러분, 호락논쟁은 일단 첫 번째,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 노론 내부 논쟁이야. 노론 대 소론. 예를 들어, 뭐 서인 대 남인? 아니에요. 자, 뭐라고요? 노론 내부. 그런데 이게 좀 말이 갑자기 여러분 생뚱맞게 느껴지는데, 근데 얘는 엄청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충 들어만 두세요. 얘기가 이거야. 인물성 한쪽은 이론이고, 하나는 인물성 동론이야. 그게 뭔 소리냐? 여기 밑에 써 있죠. 인간과 물성이 다르다. 인간과 물성이 같다야. 됐죠? 그런데 그래서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게 호, 요게 충청도 호자예요. 그래서 충청도 지방 노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지방 할 때 기가 경기고 호가 충청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락자가 뭐냐면 요게 서울 락자야. 그래서 서울 노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노론이랑 서울 노론이 붙은 거야. 다시 뭔 소리냐면 다시 해볼게요. 인간은 동물과는 전혀 다르다. 됐죠? 그러니까 이쪽 팀은 지금 호로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 차별성.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밑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인간도 동물의 한 종류다야. 그래서 락론이 얘기하는 건 유사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됐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됐죠? 자,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호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창조론적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나머지 동물들은 다 워딩으로 만들잖아. 그쵸? 그래서 뭐 돼지 그럼 뿅, 뭐 개 그럼 뿅. 근데 인간만 자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직접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아예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동물과는 아예 다르다. 약간 이 느낌. 여러분 느낌만 전달되면 이건 비유야, 비유. 이게 락론은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진화론적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인간도 사실은 동물의 하나야. 그래서 그 유인원 중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호모 사피엔스. 됐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진화되고 조금 더 발전하고 그리고 지금은 지구의 가장 최상위 포식자가 된 거지. 그런데 사실 인간도 동물인 거야. 이게 락론. 느낌 왔어요? 이 느낌? 오케이. 계속. 그런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인물성 이론,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과연 같냐 다르냐 이러면서 이게 왜 붙었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요거는 이제 표면에 드러난 거고 이 호락 논쟁의 본질은 이렇게 돼요. 적어볼게요. 대외적으로는 청나라가 너무 잘 나가. 여기에 대한 충격. 두 번째, 대내적으로는 조선사회 내부의 경제, 사회 변동이에요. 이런 대내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할 때 조선이 계속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북벌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나름의 이들의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명나라는 청나라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명나라 내부의 농민 반란 이자성의 난으로 망한 거고 청나라가 어부지리로 중국을 먹었다 이거야. 옛날에 전 세계를 다 박살을 냈던 몽골 애들도 중국 애들을 중국 대륙을 점령하고 그곳에 쿠빌라이가 세웠던 대원제국이라는 게 90년도 채 못 가거든요. 100년을 못 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런 실제로 역사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지배계층들은 저 오랑캐들의 청이 절대 오래가지 못할 거다. 그런 나름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웬걸 청나라 엄청 잘 나가. 그리고 이때가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강건성세 130년 청나라 최전성기예요. 됐죠? 엄청 잘 나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한 것 같다. 내가 이거 간도 얘기할 때 했다.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를 350분의 1의 미스테리라 그런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당시에 추정 인구가 18세기에서 19세기 막 넘어갈 때쯤에 중국의 추정 인구가 3억에서 4억이거든. 근데 만주족의 추정 인구가 청나라의 추정 인구가 90만에서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50분의 1 맞잖아. 이 350분의 1,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만주족이 엄청난 문화적 자긍심과 그 다음에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는 그 자존감으로 똘똘 뭉친 중국의 한족들을 300년간 안정적으로 통치한 나라가 청나라의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의 지배층이 이렇게 말을 하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던 거야. 몽골의 과거도 있었고 저 오랑캐들이 저 광대한 대륙을 그리고 얘네들 해봐야 한 주먹거리라니까 얘네들 중국 애들 다 합쳐봐야 만주족 애들 다 와봐야 100만밖에 안 돼. 중국 한족들 얼마나 많은데 그걸 저 넓은 광활한 땅을 그리고 어떻게 오래 지배할 거냐 라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웬걸 청나라 엄청 잘 나가. 그러면서 조선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청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한쪽 그룹에서 자 이제 갑니다. 인정해야 한다. 청나라가 진짜 잘 나가잖아. 진짜 중화가 뭐야? 진짜 오랑캐가 뭐야? 사실은 청나라가 저렇게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저렇게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있으면 저걸 중화라고 인정해야 한다. 이해됐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중화와 오랑캐는 원래부터 다르게 창조된 게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두 번째. 여러분 조선 내부도 마찬가지야. 경제사회적 문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선대제랑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바로 전 시간에 했죠. 이제 상업이 정말 눈부시게 발달하고 자본에 직접 이루어지는 거야. 진짜 사, 농, 공, 상. 그래서 조선은 계속 그러니까 상인들을 장사치, 장사꾼 이러면서 엄청 멸시하고 억압했잖아. 근데 진짜 맞아? 상인들이 이렇게 진짜 장사치에 불과한 거야? 얘네들이 가장 핫발이야? 아닌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반상의 구별이 명확했죠. 이거 바로 지난 시간에 사회 시간에 다 했잖아. 그쵸? 그런데 조선 후기에 공명첩 납속책으로 일반 농민들, 여러분 농민뿐입니까? 이거 하다못해 천민들까지도 공명과 납속을 통해서 양반을 돈 주고 샀잖아. 그쵸? 양반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랬지.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다가 시비 붙으면 다 양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반상의 구별이 뭐야? 무엇이 양반이고 무엇이 상민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노론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송시열의 얘기만이 맞다. 성리학은 완벽하다. 우리가 성리학에 이제 중국은 없으니까 우리가 성리학을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중화에 우리가 또 실체이기도 하자. 그만하자는 거야. 그만하자고. 청나라 저렇게 엄청 잘 나가는. 이게 뭐야?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 아니 내가 쟤들이 없다라고 내가 눈을 가리면 청나라가 없어져? 청나라 없어지냐고. 그래서 노론 내부에서 그 기존의 노론의 흐름에 대한 반발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낙론이에요. 그래서
그만합시다. 청나라를 이제는 인정하자. 그래서 여러분 요 락론에서 이제 갑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북학파가 나오는 거야. 됐죠?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청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 야. 배워야 한다. 이해됐죠? 그런데 기존의 호론들은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인정 안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전에 얘기했던 화이론적 세계관 있죠? 오랑캐와 중화가 어떻게 같아. 그냥 오랑캐 새끼들은 오랑캐일 뿐이지. 그러면서 끝까지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 당시에 송시열의 수제자였던 권상아가, 그러니까 권상아가 산님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권위자야. 그래서 이게 권상아의 두 제자들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간, 김원행과 같은 서울 노론들은 그만하자야. 사회 경제적 변동, 이거 인정해야 된다. 경제가 대단하잖아. 상인들이 엄청 잘 나가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양반의 반상의 구별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청나라 잘 나가잖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했던 게 한원진. 둘 다 권상아의 제자들이야. 그래서 한원진은 그래도 안 된다. 무조건 중화는 중화고 오랑캐는 오랑캐고 양반은 양반이고 싼 것은 싼 것인 거야. 됐죠? 얘가 뭐라고요? 차별성을 강조하는 호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화이론, 이전에 말했던 북벌론 이런 것들이 계속 맞다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거 근현대사 다시 나올 거예요. 근현대사가 되면 이들은 위정척사로 갑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에 중화 질서를 지키고 성략적 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척사, 사악한 무리들. 그래서 외래 문화는 배격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서양과 일본은 배격하겠다. 이제 위정척사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북학파 실학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근대 개항기가 되면 개화 사상으로 이어지게 돼요. 나중에 이거 근현대사에서 살짝 한번 요 얘기 더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저들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도 빨리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해서 부국강병해져야 된다. 개화 사상이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호랑 논쟁 끝 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명학 갈게요. 여러분 양명학은요. 이게 명나라 유학이죠. 명나라. 그래서 이거 중국 명나라 유학이야. 그래서 왜 이제 양명학이냐면 이 양명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름이 왕수인이거든요. 모르셔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왕수인인데 이 왕수인의 호가 양명이에요. 그래서 왕양명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주자학이라는 게 성리학이라는 게 다른 이름으로 주자학이라고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성리학을 만든 사람은 주희. 이 사람이 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리학, 주자학 같은 말이잖아. 저 사람 이름 딴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양명학도 저 왕수인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런데 이 명나라 때 양명학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송나라의 유학, 그러니까 성리학에 대한 반동으로 나오는 거야. 되죠? 그러니까 송나라 때 성리학이 저렇게 발달하고 저렇게 대단한 그래서 유학이 있었는데 결론이 뭐야? 거란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맨날 세패.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 조공인데 너무 중개들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차라리 돈을 더 주더라도 그 말은 쓸 수 없다야. 그래서 얘네들이 오랑캐들한테 바친 세금, 조공은 뭐라고 불렀냐면 세패라고 불렀어요. 거란한테 맨날 세패 받아. 연운 16주 뺏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금나라, 여진한테는 어떻게 돼요? 화북 전체를 뺏기죠. 그리고 남쪽으로 도망 내려가잖아. 그게 남송 아니야. 그러다 그것도 오래 못 가지. 나중에 누가 등장해? 몽골의 원나라가 등장해서 다 두들겨 맞고 다 멸망하고 다 아예 그냥 지배당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명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성리학이 너무 우주, 인간의 본성, 이상한 쪽으로 가면서 망가졌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동이에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원래 성리학은 성증리거든요. 이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 즉, 리.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왕 이해할 때 했었어. 아니, 몰라도 돼요. 그냥 듣고 끝. 우주의 원리가 인간의 내면화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아는 것이 우주의 원리를 아는 것과 이어지는 거야. 되죠? 이 얘기 내가 성리학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저거에 대한 반박이야. 지금 왕수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없더라야. 얘네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럼 진짜는 뭐냐? 자,
마음밖에 없더라야. 그래서 인간의 심, 마음이 곧 우주의 원리다. 됐죠? 그래서 요 직은 이코르야, 이코르. 됐죠? 그래서 우주의 원리가 인간의 마음에 내면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양지라 그래요. 양지. 그래서 양명학에서 중요한 게 치양지예요. 이게 뭔 소리냐. 결론. 성리학은 이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은 써볼게요. 학습의 대상이야.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야. 됐죠?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여기에 대해 반박하는 거야.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심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야. 이미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그러니까 양지라는 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면 내 안에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효를 배워서 효를 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효를 못 배워서 효를 못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것이야. 그게 뭐예요? 양명학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의 핵심이 뭐냐면 성리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후행이에요. 선지후행. 자, 그냥 단어뜻만 보고 갑시다. 자, 이제 요거 마지막 얘기야. 선지후행. 알미 앞서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면 안 되지. 알미 앞서면 행함은 무조건 뒤따라간다. 자, 결론.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아는 게 중요해요. 알면 되는 거야. 이게 성리학이야. 선지후행.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도 이게 남아있잖아요. 있어요. 젊은 분들은 안 그런가요? 있어요. 오늘날도 뭐라 그러냐면, 솔직히 대한민국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생들이 솔직히 대학 다 가야 돼? 대학에 가서 전공으로 그걸 배우고 그걸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무조건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한국 사회에 특히 기성세대들 사이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젊은 친구가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했는데 근데 잘해. 그리고 되게 성실해. 그래서 이제 오 좋아.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신입사원도 들어오고 뭐 한 몇 달 지났는데 일도 잘해. 그래서 이제 뭐 회사 야유회를 간 거야. 그래서 야유회를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놀고 같이 이제 뭐 회식도 하고 막 회사원들끼리 막 이렇게 다 30개 모여서 막 이렇게 술 마시고 했어. 근데 그 신입사원도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그 친구 있잖아. 그 젊은 친구가 술 먹고 실수를 한 거야. 여러분, 사람은 술 먹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니, 실수하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술 먹고 잘못한 거 그냥 술 먹고 잘못한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예를 들어 대학을 안 갔어. 만약에 고졸이야. 또는 중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저 정도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건 못 배워 먹어서 그렇다 그래.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이런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쳐 놓으면 많은 걸 알고 있으면 행동도 반드시 그 수준으로 간다는 거야. 되죠? 이게 성리학이에요. 근데 양명은 그에 대한 반박이야.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니야. 양명학자들이 이걸 오히려 둘로 나눠서 헷갈리게 만들었어. 진짜 본질은 뭐냐면 암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야. 그래요? 그래서 양명학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알면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알면 완성이야. 원래 둘이 아니라 본디 하나야. 양명학자들이 둘로 갈라서 헷갈리게 한 거지. 그래서 진짜 아는 건 그래서 양명학에서 중요한 게 자 이제 결론 갑니다. 무조건 실천이에요. 양명학.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보잖아? 그러면 어머니한테 효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아는 거야. 그러니까 효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어머니를 보면 내 안에 효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내가 효를 하지 못하잖아? 그럼 그건 못 배워서가 아니야. 나는 분명히 배웠어. 그런데 진짜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거야. 이게 양명학이에요. 여기가 되신 거죠? 끝. 그럼 양명에 대한 느낌, 사료 나오면 끝.
자, 그래서 이제 성리학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이잖아요. 왜냐면 양명학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나왔다니까. 원래 중국에서.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언제 전례가 되냐면요. 양명학이 중종 때 전례가 돼요. 공식적으로. 이게 16세기 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왕이 전습록 변이라는 책을 써. 그러면서 양명학을 엄청 깐 거야. 그래서 양명학을 엄청나게 비판해요. 저거는 도대체 불씨들의 말과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이단시한 거야. 이러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양명학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단이 돼요. 이상한 종교. 여러분 보면 이상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되면 자리를 못 잡아. 그러다가 나중에 18세기 초에 정제두라는 걸출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해요. 그러면서 정제두의 등장 이후에 강화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됐죠?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학문적 체계를 갖춰가는데 요 강학파는 마지막으로 요것만 저기 우리 근현대사에 가서 이어질 얘기라 할게요. 자, 요거 근현대사. 여기 지금 요쪽 바깥쪽에 쓴 건 전부 근현대사야. 그래서 요 강화학파는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배감, 박은식, 그리고 위당, 정인보로 이어집니다. 이게 근대 개항기 구한말 국학자들이에요. 특히 그 배감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라는 글은 되게 유명한 글이에요. 되게 중요한 글이야. 유교가 구해야 될 것은 구해야 할 것은 주작, 성리학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된다? 뉴 새로운 유학으로 가야 된다. 이게 유교 구신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뉴 그래서 새로운 유학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 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양명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작을 버리고 양명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명에 대한 얘기 말씀 다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실학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쭉 했던 내용은 사실은 이게 내용은 좀 어렵고요. 출제율은 좀 떨어져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실학은 내용은 오히려 쉽고 출제율은 더 높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아까 거기가 사실은 좀 더 시간 걸리는 얘기고 여기가 조금 더 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실학. 자, 성리학이 사회경제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찍어 누르는 거야, 정치권에서. 그죠? 그래서 옛날에 했던 얘기를 계속 울고먹는 거야.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그 말을 또 그냥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울고먹는 거야. 조사의 모순은 깊어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실학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실학은 크게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사실은 세 개의 그룹이죠. 일단 두 개의 그룹. 하나가 뭐냐면 중농실학이에요. 중농. 느낌 맞죠? 그러니까 이쪽은 농업을 중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농실학은 일단 베이스부터. 중농실학은 베이스가 경기 남인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몰락양반. 조선의 사색당파를 우리가 정리할 때 여러분 남인이라고 하면 남인은 뭐의 대표냐면 살림의 대표야. 그리고 여러분 남인을 기억할 때는 약간 이 느낌이 좋아. 이게 이 사람들이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보고 있다. 남인들은 향촌사회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향촌사회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서인들이 주로 중앙정치를 많이 하면서 중앙시스템이나 중앙제도, 중앙관직에 관심이 많다면 저 사람들은 주로 향촌에 관심이 많아요. 됐죠? 근데 지금 경기 남인에서 나오는 요 중농학파라고 하는 실학자들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향촌사회를 망치는 가장 주범이 지주제라는 거야. 요거 제가 앞에서 나중에 다시 나온다 그랬죠? 경제 파트에서 했잖아? 18세기 말이 되면 지주전호제가 보편화돼. 이게 조선의 가장 큰 모순이죠.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지는 거야. 땅을 가진 자들은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들 중에 농사를 짓는 자가 없어. 그런데 조선의 수많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자기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 이게 얼마나 모순이야. 그럼 농사도 안 지을 건데 니들 왜 이렇게 땅을 많이 갖고 있니? 많이 갖고 있니가 아니라 그냥 다 갖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러면 나라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주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중농실학자들은 이게 전부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무조건 지주제를 없애자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지주제를 없애고 나면 어떡할 거니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부 중농실학자 3명의 공통점은 뭘 얘기해야 돼? 토지제도. 새로운 토지제도를 얘기해야 돼요. 지주제를 없애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됐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중농실학자 3명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국가가 토지 소유가 악의 근원이야. 그래서 이제 특정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 땅을 국가가 일단 다 뺏어야 돼. 일단 다 뺏어. 국유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똑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면 다시 국가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건데 그 나누어 주는 방식이 셋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중농실학자는 무조건 지주제 폐지 얘기하는 거예요. 되죠? 자, 시작합니다. 자, 선구자 유영원인데 여러분 이 실학에서는 뭘 자꾸 물어보냐면 저서를 자꾸 물어봐요. 근데 유영원은 그나마 좀 덜 나와. 근데 실학자들 중에 5명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체크해 볼까요? 중농실학의 이익정약용. 완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상실학의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유수원, 여기 선구자들 요 사람들 빼고. 그래서 2, 3. 이렇게 5명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한능검 수업을 계속하면서 이제 수업 계속하면서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이 유사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승려, 그 다음에 유학자, 이왕과 이의 같은. 됐죠? 다 똑같아. 이거 뭐 찾는 거야? 사상을 복잡하게 찾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실학 문제는 무슨 문제야? 사람 찾기 문제야. 제가 불교 문제 얘기하면서 그게 불교의 진짜 심오한 진리나 불교의 뭐 특별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뭐 물어보는 거라 그랬어? 사람 찾기라 그랬잖아. 승려가 누군지. 그러니까 지금 사료에 나온 승려가 누군지 이렇게 선지에서 설명하면 아, 원효다. 아, 의천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여기 똑같습니다. 이익, 정약용,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렇게 5명. 됐죠? 자, 시작합니다. 자, 유영원은 선구자예요. 그냥 다 뺏은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우리가 이게 1번 봐봐요. 나도 방금 말 이렇게 했잖아. 공평해.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야. 전부 몰수한 다음에 신분에 따라 차등 분배해야 된다. 사, 농, 공, 상. 신분에 따라. 재분배. 살짝 어이가 없죠. 왜냐면 아니 기득권 세력들이 땅 다 갖고 있어도 뺏었는데 다시 나눠줄 때 이렇게 또 차등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리를 제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선비들을 주고 그 다음에 농민을 주고 장사치는 제일 조금 주고. 물론 이전보다는 조금 분배가 됐겠지만 야 뭔가 좀 껄쩍지근하죠. 이게 뭐냐면 선구자의 한계예요. 그렇죠? 유영원이 워낙 선구자라서 그래. 자, 대표적인 저서로는 반개수록입니다. 원래 본인의 호예요. 그래서 반개 유영원이죠. 반개가 수록 썼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이익 갈게요. 이익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익은 첫 번째. 이익은 가장 중요한 게 한전론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가 특정인에게 너무 많이 몰린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 거잖아요.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해결하는 걸로 한전. 그대로 읽어볼게요. 토지를 제한하자 아니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너무 많이 혼자 땅을 갖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토지 소유를 제한하자. 그러니까 한 명이 땅을 어느 정도 이상은 갖지 않게. 여러분 이게 딱 떠오르죠. 그렇죠? 한전론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그렇죠? 요 얘기.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 한전론을 잠시 후에 말씀드릴 이건 연암박지원의 한전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전론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이 한전이라는 개념이 특이합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면 나중에 여러분 현대사에 오면 이 토지 문제 그래서 지주제는 결국은 이승만 정부부터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남한의 농지개혁법이 49년 6월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준이 3정보예요. 지금의 9,000평. 그래서 9,000평이 넘어가는 부재지주의 땅들이 그 농지개혁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9,000평이라는 맥스를 정해줬잖아요.
나중에 이승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딱 박지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느 이상을 갖지 못하게 맥스를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져니까 이 사람들 거를 없는 사람들이 조금 나눠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완화될 거 아니야. 불평등이. 그죠? 근데 이익은 그게 아니에요. 이익은 뭐냐면 미니멈을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맥스를 막는 게 아니라 미니멈을 지켜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전론의 가장 핵심 개념은 영업전이에요. 영업전. 영업전이 뭐냐면 한 가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땅. 미니멈을 정해줘요. 그러면 그 미니멈은 절대 매매도 안 되고 절대 뺏을 수도 없고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 근데 막 이자도 못 갚아. 근데 저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 근데 땅 중에 영업전이라고 한 가정마다 설정된 땅이 있거든요. 그건 아무리 내가 돈을 빌려줬어도 못 뺏어가. 그러니까 한 가정을 지키는 최소한 미니멈. 됐죠? 최소한의 땅. 이게 영업전이에요. 이게 이익이 특이하죠. 그래서 이익에서는 영업전, 한전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전했을 때 딱 떠오르는 느낌은 박지원의 한전론이에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익의 한전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암기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뭐라고요?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해?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해. 뭐가 중요해?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익은 뭐다? 영업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나머지는 추가로 보시면 됩니다. 6점론. 나라를 좀먹는 6가지. 이 성우사설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노비제, 양반분벌, 승려, 게으름, 사치, 뭐 이렇게 6개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화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요 얘기는 왜 나오냐면, 앞에 여러분 영조 때, 그거 기억나세요? 전황? 화폐가 그냥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화폐 자체의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처럼 그냥 투기의 대상이 됐다 그랬잖아. 기억나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노민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화폐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저서, 여러분, 이익의 호가 성호거든요. 성호 이익 선생이에요. 그래서 성호가 개인적으로 썰을 풀었다. 그래서 성호 사설. 그 다음에 과구는 뭐냐면, 한 번도 그 벼슬아치가 된 적이 없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왜냐면 이익도 처사거든요. 그러니까 처사라는 게 뭐냐면 그 향천사회에서 그냥 선비로 학문에만 정진하고 과거에 응시하거나 공직 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직 생활을 안 한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안,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과구록이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정약용 갈게요. 자, 정약용은요. 뭐 정약용은 뭐 말이 필요합니까? 실학의 집대성, 가장 대가죠. 대가. 되죠? 자, 정약용 얘기는 이렇게 돼. 여러분, 제가 지주제 폐지는 전부 똑같다 그랬잖아. 그쵸? 좀 전에 했어. 지주제 폐지는 전부 똑같고.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재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근데 정약용은 여전론이야. 이거 굉장히 특이해요. 이 여가 뭐냐면 마을 여자야. 그러니까 마을 단위. 그리고 정약용이 생각한, 그러니까 정약용의 머릿속에 있는 마을은 사실은 30가구야. 30호. 그래서 30가구 단위로, 잘 들으세요. 토지를 공동 소유해요. 그리고 공동 경작해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생산량은,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이거 무슨 느낌 나? 이게 무슨 느낌 나? 여러분 우리 북쪽에 뭐 있어요? 그렇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믿을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 그렇죠? 여러분 북한 애들이 이거 공동농장제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정약용 엄청 좋아해요. 뭐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 뭐 자기들끼리 막 난리나. 됐죠? 그래서 이게 약간 오늘날에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이잖아. 그죠? 자, 이게 뭐다? 여전론이. 되게 파격적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 전론이라는 책에서 사실은 이걸 제안을 해요. 굉장히 좀 파격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이고 공산주의적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 강진유배 가서 그 경세유표라는 책을 쓰거든요. 경세유표 여기 있죠, 여기. 이 경세유표에서는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 정전제는 뭐냐면 국유화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정부가 토지를 좀 장기적으로 매입해서 국유화시켜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좀 경작하게 해서 뭐 이제 사회를 안정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과학기술.
자, 기기도설. 이건 앞에서 했다. 이 얘기만 안 했구나. 기기도설. 이거는 그 중국 책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서양인이 쓴 여러 가지 기술을 중국 한자로 옮긴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고금도서 집성이 여러분 제가 그 규장각 설치할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게 5,000권이 넘는 책이라 그랬잖아. 그 중에 한 권이야. 그 중에 한 권. 됐죠? 그런데 이 기기도서를 참조해서 여기에서 수원완성 만들 때 뭐 거중기라든가 농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명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정약용이 요걸 참조한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요 책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정약용 책도 아니야. 중요한 건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 누가? 정약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저서. 여러분 정약용 너무 많지. 여의당 전서라고 그래서 나중에 묶이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500권이 넘어. 우리가 오늘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책을 한 권을 읽기 위해서 야 진짜 오늘 같은 사회는 진짜 한 10,000권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아니 진짜 최소 1,000권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1,000권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사람 500권을 썼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독서량이나 뭐 소위 말해서 고민의 양이나 뭐 어마어마했겠죠. 자, 가장 대표적인 책만 빠르게 체크할게요. 첫 번째, 목민심서. 목민심서는 뭐냐면 목민관. 목민관이 사또예요. 됐죠? 목민. 그러니까 백성을 이렇게 잘 돌본다, 이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방행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약용은 정조시대 아주 대표적인 암행어사이기도 했잖아요. 정조가 정약용 실제로 암행어사를 몇 번이나 이제 파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가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탐관오리 잡아내고 이러면서 그 실제로 조선의 지방관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은지를 이렇게 정약용은 몸소 많이 체험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자, 경세유표. 경세유표는 요거 중앙경자인데 그러니까 이건 꼭 중앙제도뿐만이 아니라 국가제도 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흠의심서는 흠이 많은 인간들. 그래서 형옥서고요. 됐죠? 그래서 사람 형벌 주는 거랑 감옥에서 관리하는 거 뭐 이런 거 교화시키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가외통은 이거는 천연두에 대한 이거 의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약용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관심을 안 뻗친 데가 없어요. 됐죠? 의서. 이 닥터들이 쓰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방강력고는 역사 지리서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저서들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중농실학 끝났는데, 자, 중상실학과 비교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여러분, 느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끝.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죠. 중농실학은 원래 남인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향촌사회를 생각해. 그리고 중농실학자들은 하나만 그냥 느낌. 중농실학자들은 여기다 쓸까? 중농실학자들은 굉장히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적. 뭔 소리냐면 가장 이상적인 시대가 중국의 주나라 때라는 거야. 주나라. 그래서 이들이 주나라의 예법, 주나라의 법률을 모아놓은 주례. 이게 유교의 경전 중에 하나거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주나라 때가 제일 좋았고 지금은 많이 세상이 망가진 거야. 그래서 그 주나라 때 바른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야. 이 정약용도 좀 그래요. 됐죠? 다 그래 다. 중농실학은. 됐죠? 그런 의미에서 중상실학은 좀 달라요. 중상실학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여기가 베이스가 뭐라 그랬어? 아까 제가 노론이라 그랬잖아. 호랑 논쟁에서 그러니까 호론과 랑론으로 나눠져 싸우는데 그 랑론이 진다 그랬잖아요. 그 서울 노론들. 그 서울 노론들이 베이스예요. 그런데 이 서울 노론들이 어딜 갔다 온 사람들이 많냐면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청나라를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이 사람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북학파라고 불러요. 북학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북은 청이야. 그러니까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 청나라 진짜 잘 나가잖아. 됐죠? 자, 그래서 중상파는 느낌만 중상파는 조금 더 중농실학파에 비해서 미래지향적이야. 그러니까 중농실학이 과거지향적이라면 중상학파, 북학파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청나라와 교류를 활발히 하고 그래서 청나라의 선진문을 받아들이고 서양 기술 같은 걸 배워야 한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대표적인 인물 유수원.
자, 선구자인데 여기가 좀 출결이 떨어져요. 자, 여기는 핵심이 뭐냐면 대표적인 저서가 우서인데 우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야. 그러니까 산업공상은 레벨이 아니다야.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에게 고통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야. 양반들도 그 되지도 않는 과거 시험을 무슨 20년, 30년을 보니 수험생활을 아니 무슨 20년, 30년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양반들도 생산에 종사해라야. 그리고 이후에 중상실하게 이게 기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져. 내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 절대 비루한 일이 아니야.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야. 그 되도 않는 과거만 붙잡고 있으면 되겠냐야. 그래서 상인들이나 농민들이 절대 철한 게 아니라고. 각자 모든 직업은 평등한 거고 각자 자기의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게 유수원이에요. 자, 두 번째 갑니다. 홍대용. 자, 홍대용은 뭐 연안박지원이랑 뭐 진짜 아주 베풀이기도 해요. 홍대용이 나이가 뭐 조금 더 많은데 아주 베풀이야. 자,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책이 의산문답인데 이 의산문답이라는 게 뭐냐면 남만주에 실제로 이거 있어요. 의무려산이라고. 의무려산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국어 시간에도 좀 배우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가 아니라 예전에 배우지 않으셨어요? 뭐야? 시롱과 허자의 대화야. 주인공이 이 둘인데 그 홍대용이 사실은 이런 장치들을 되게 잘해. 이 의무려산도 딱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요 장소를 일부러 잡은 거야. 왜냐면 중국이 생각하는 둥베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만주와 중국의 본토라고 생각하는 거에 딱 경계에 의무려산이 있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무려산에 딱 서 있으면 지금 현재 서 있어. 그럼 나 오랑캐 땅에 서 있는 거야? 중화의 땅에 서 있는 거야? 애매하잖아. 딱 경계에 있으니까. 경계에서 이렇게 중땅으로 들어오면 중화의 땅이고 바깥으로 빠지면 오랑캐 땅이잖아. 근데 내가 딱 경계선에 서 있어. 이해되시죠? 이것도 그런 장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인공이 허자인데 이게 자자가 뭐냐면 중국 애들이 가장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 아까 내가 송자할 때도 잠깐 얘기했죠. 이름 끝에 자자를 붙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는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한자로 이 허자가 뭐냐면 비어있을 허자야. 그러니까 이 둘이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스승이라고 잘하고 했는데 사실은 깡통인 거야. 깡통. 그래서 허자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뭐 성리학의 책을 보고 경전을 봐도 세상에 깨달음이 없어. 세상은 너무 달라. 그리고 내가 나의 알물, 지식을 적용하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이거를 제대로 대답하는 인간이 없어. 됐죠? 그러다가 시롱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없대. 물어보면 다. 그게 뭐까지 아냐면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기술에도 능통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시롱이라는 현자가 의무려산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 허자가 시롱을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평소에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를 보면서 정말 모순이라고 느꼈던 걸 어떻게 하냐면 둘이 책 보세요. 문답이죠. 그래서 문답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답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깨주는 거예요. 이게 의산문답이에요. 여러분 의산문답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특히 홍대용 빠들은요, 진짜 막 홍대용 막 미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지전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누가 돌고 있다? 지구가 돌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최초는 아니야. 하여튼 지전설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홍대용이 진짜 대단한 게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디를 봤는지 알아요? 무한우주론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는 무한히 넓어서 그 넓이를 알 수 없다. 여러분 오늘 현대물리학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죠? 빅뱅 이후에 지금도 우주는 커지고 있고 우주의 넓이는 무한해서 부피를 잴 수 없잖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보세요. 지구는 봐봐. 점이야, 점. 그러니까 제가 먼지 보여드릴까요? 소위 말해서 뭐예요? 여기 봐봐. 내 분필가루 쓰니 분필가루 떨어지잖아. 먼지. 됐죠? 거대한 우주에서 관점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체가 보세요. 이 별 자체가 먼지야. 근데 먼지들끼리 모여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가운데 먼지. 너는 주변 먼지. 오랑캐 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절대적 관점에서 보면 중심도 주변도 없는 거야. 모두가 중심인 거지. 됐죠? 그러면서 무한우주론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도 우주의 중심이 아닌데 어찌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야. 이해되시죠? 네. 홍대영 노트장 찍으시고요. 박재원 갑니다. 자, 박재원은 여러분 국어 시간에서 많이 배웠죠? 양반전, 호질. 자, 이런 걸 통해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 양반 사회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업진흥으로 수레와 선박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그래서 이제 이익과 딱 대비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익은 화폐가 문제가 되니까 화폐를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패전론이라고 그랬죠? 그쵸? 전황이 나타나니까. 근데 박지원은 뭐라 그랬냐면 이 중상실학자잖아. 이 문제는 일시적이다야.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시선이 왜곡이 돼서 오히려 투기의 대상이 돼서 그래.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만 참고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 정상화될 것이다. 그래서 화폐가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거품이 껴서 가치가 높아진 건 이건 진짜 가치가 아니라 거품이잖아. 거품이 빠질 거다. 그러면 화폐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손해보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경제 변동에 민감하거든. 그러면 빨리 시장에다 화폐를 토해내겠지. 왜냐면 자기가 더 손해보기 전에 그렇잖아요.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 것이다. 그게 화폐 유통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 안 써도 되겠죠. 이거 한마디만 쓰세요, 여러분. 뭐 얘기했다고요? 한전론도 있어요. 한전론. 그래서 여러분 박지원이 특이한 게 두 개가 있거든. 중상실학자가 보통 소재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박지원은 뭐 얘기했다고요? 써보세요. 한전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써드릴게. 관홍소초. 관홍소초 요 뒤에 있는데 이거 하나 쓰고 갈게요. 관홍소초가 뭐냐면 농서야. 여기 여러분 중상실학자인데 이 사람 특이하죠. 그래서 중농실학자들이 좋아하는 토지제도 그 다음에 농서가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책은 청나라 갔다 온 기행문 열하일기입니다. 열하일기. 이게 여러분 실제로 박지원의 이 책이 조선후기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박지원이 진짜 한순간에 유명해지는 조선시대에 조선후기에 갑자기 그 시대에 셀럽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딱 정조 때거든요. 정조. 그렇죠? 자, 그 다음 뭐 허생전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됐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박제가예요. 박제가. 자,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수용하고 수레와 배,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를 우물물에 비합니다. 됐죠? 박제가는 일단 첫 번째, 여긴 정말 정조의 남자입니다. 이게 정조가 정말 이제 정약용처럼 좋아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일단 첫 번째 서울입니다. 서울. 규장각 검소관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규장각 검소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대표적인 책이 북학의인데, 이 북학의는 박제가도 청나라를 갔다 왔거든요. 이 북학파들이 다 청나라 갔다 온 거야. 홍대용도 그렇고 박지원도 그래요. 박제가도 그래. 그러니까 박제가는 이 정조 시기를 대표하는 명재상이 최재공인데, 최재공이 연행사로 청나라를 갈 때 수행원으로 따라갔다 와요. 그러면서 청나라를 본 거야. 그렇죠? 그럼 이 사람도 충격받은 거죠. 그리고 쓴 책인데 청나라가 엄청 발달했잖아. 그러니까 청나라 문물 수행해. 이거 외우지 마세요. 수레와 선박.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박지원, 박제가 다 구별 안 돼. 똑같아. 이게 실제로 박제가는 박지원의 제자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포인트가 이거야. 근데 박제가는 뭐라 그랬냐면 생산과 소비를 우물물에 비유해요. 그래서 뭘 강조한다? 소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의 그러니까 4대 부들의 경제관은 항상 근검절약이야. 사치하면 안 되고. 근데 여기에서 박제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박제가 빠들은 뭐 진짜 뭐 이거야말로 그 존 케인즈가 얘기했던 사실은 유효수율은 아니냐, 시장 실패를 예언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또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 있는데 물을 자꾸 퍼쓰면 새물이 계속 고이는 법이야. 근데 우물물을 아껴.
수도세, 수도세가 어디 있어? 근데도 막 아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물물이 말라서 아무도 못 먹게 돼요. 나라의 살림도 이와 같아. 그러니까 갓이 망가져도 사람들이 갓을 안 사. 그릇이 깨져도 깨진 그릇을 그대로 써. 그러니까 갓 만드는 기회도 쇠하고 그릇 만드는 기회도 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없어져. 그러면서 점점 국가 전체가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건 근검절약이 아니라 사실은 소비의 장이요. 그래서 이 소비가 국가 경제 전체를 더 생명력 있게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킨다야. 됐죠? 네, 그래서 소비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되게 파격적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출신이고, 여기 써있네요. 자, 정조 때 균형과 금성화이다. 말씀드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중농실학자까지 다 있네요. 다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국학.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름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실사굿이라고 그러고요. 국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탈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증을 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됐죠? 자, 대표적인 저서들 갈게요. 자, 첫 번째. 조선 후기 대표 역사서 그러면 일단 동사강목. 여러분, 고려시대 대표가 사국삭이라면, 조선 전기의 대표가 동국통감이라면, 조선 후기는 일단 무조건 동사강목이야. 그래서 저자는 누구냐면 안정복. 그리고 여러분, 안정복은 이익의 수제자예요. 이익의. 됐죠? 아까 우리 성호 이익이 얘기했잖아. 성호 이익의 거의 수제 같은 사람이고요. 자, 편년체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를 쫙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독자적 사만정통론을 체계화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통사인데, 통사라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까지 쫙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의 메인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딱 메인 라인을 잡은 거야. 그래서 이걸 사만정통론의 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사강목이 중요한 거야. 됐죠?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유득공의 발해고예요. 됐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자,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유득공의 발해고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발해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 주변에 여러 기록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전에 실제로 이승희가 제헌기에서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기록하긴 했지만 실제로 발해사의 본격적 연구는 거의 유득공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역사를 자꾸 한반도에 국한시키는 거야. 아니다. 우리는 원래 저 만주에 있었던 저 대륙으로 운영했던 민족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최초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발해는 통일신라보다 2배 이상 넓었던 나라야. 됐죠? 그래서 우리의 협소한, 그러니까 고대사 인식을 어디로 넓혔다? 만주지방으로 확장시켰다. 한반도에서. 됐죠? 자, 이게 유득공의 발해고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됐죠?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자, 체크만 할게요. 자, 해동 역사는 한치훈이 쓴 책인데요. 500여 종의 여러 가지 외국 자료를 참조해서요.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혔다라고 평가받는 책이야. 이 책은 딱 해동 역사에 약속된 표현이에요. 두 번째, 자, 이긍익의 연료실 기술. 얘는 조금 특이한데요. 자, 일단 기사본말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는 것 중에 기사본말체가 거의 없거든. 기사본말체가 뭐냐면 여러분, 신문기사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사건의 기자가 기사를 쓰잖아. 그래서 기사본말은 뭐냐면 사건 중심의 역사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전체가 인물 중심, 편년체가 시간 중심이라면 기사본말체는 사건 중심이라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책은 정치, 문화만 서술했어요. 경제사회사는 싹 뺐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 특이한 건 조선시대 조선의 역사를 쓴 거야. 보통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사 얘기할 때 김부식이 고려시대 합해 삼국사까지 정리한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안정복도 조선시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정리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조선시대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본말체라는 것도 조선시대 조선도 다 특이하죠. 다음. 자, 지도지리서. 이건 이것도 체크만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지도지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한백겸이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한백겸의 동지리지. 이 책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고구려의 발상지가 평북 평천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최채훈 이후에 고대 역사관이라는 게 계속 고려신라 백제가 다 한반도에 있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 가지 문헌을 고증해 보니까 아니야. 우리의 고구려는 만주에서 시작된 나라야. 됐죠? 고조선도. 됐죠? 한반도에만 계속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고. 여기까지 들으셨죠? 자, 이렇게 해서 만주에서 처음 시작했다. 이걸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아방강요권은 정약용인데 뭐 백제도읍을 고증하고 이것도 역사지리. 야, 진짜 정약용도 손 안 댄 데가 없죠. 그 다음에 택리지는 뭐냐면 자, 이중환이 썼는데 이건 각 지역의 뭐 자연환경, 그 다음에 풍속, 그 다음에 뭐 이제 생리라고 표현하는 생업에 유리한 곳 이런 걸 이제 쭉 정리한 말 그대로 지리서예요. 인문지리서. 되죠? 자, 그 다음 지도 갑니다. 지도는 일단 정상기의 동지도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정상기의 동지도. 이거는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에서 축척이라 그러잖아. 뭐 80만 분의 1, 8만 분의 1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요거 시간까지 얘기할게요. 영조. 18세기 영조. 정상기의 동지도. 우리나라 축척 최초야. 백리척. 자, 두 번째. 고산자 김종우. 그러면 대동여대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학교 다닐 때도 이거 뭐 4시간 이럴 때 다 배우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직접 뭐 엄청나게 뭐 백두산을 몇 번에 왔다 갔다 하고 다 이제 직접 실측을 다 한 거지. 근데 특징은 심리마다 눈금으로 표시를 해요. 이걸 방점이라 그러고 또 하나 목판으로 인쇄해서 대량 인쇄가 가능해. 그 다음에 분첩, 절첩 시기야. 그래서 분첩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탁탁탁탁 22칸인가 24칸 탁탁탁 접혀.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부분을 볼 때는 이렇게 보면 되고 예를 들어 한반도 전도를 보고 싶다. 그럼 탁탁탁탁탁탁탁 펼치면 착 펼쳐지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분첩. 그래서 휴대에 편리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시간은 언제냐면 여러분 김종호는 19세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동여지도는 자, 철종에서 막 고종 왕위에 오를 때 그래서 필사본은 철종 때 만들어지고 목판본은 고종 때 만들어집니다. 됐죠? 대동여지도. 끝. 자, 마지막. 기타 서적. 자, 국어.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준의 훈민정음 문해. 여러분, 훈민정음 문해는 하나만 주의. 여러분, 이 말 나오면 무조건 조선 정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니야. 훈민정음 해례본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신경준은 18세기 영조 때 사람이야. 이 책은 영조 때 쓰여지는 거야. 조선 후기. 15세기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봉의 고금성림. 요거 이제 특이한 책인데 요거는 뭐 정리한 거냐면 어휘를 정리했는데 요거는 방언을 정리한 거예요. 방언. 사투리. 됐죠? 각 지역의 사투리. 그 다음에 유의 업문지는 그냥 뭐 어휘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백과사전으로는 이수강의 지복유설. 이거 했다. 영조 때 여러분 국가의 대편찬 사업 동국문헌비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최고의 서예가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그래서 이거는 문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19세기 여러분 이거 날갯단에 있어요. 날갯단 보세요. 자, 19세기 복고풍. 됐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회화 갈 거거든요. 그러면 회화 가서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성리학과 그 다음에 실학의 이야기에서 근대 태동기에서 사실 여긴 좀 분량이 많은 얘기인데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죠. 오늘 내가 짧게 끊으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국가경구까지 해서 다 했네요. 네, 그래서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